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듣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는 40대 애청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껏 제사를 지내오시며 힘드신 적 없으셨나요? 저는 최근 이 제사 문제로 꽤 심한 가슴 앓이를 했답니다. 결국 사연까지 쓰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만 이런 소갈이를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생 선배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아직 제사 문제로 고부 갈등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오늘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선배님들과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고 싶네요. 그럼 사연을 풀어볼게요. 먼저 저는 직업이 애완동물 미용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완동물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질문이 많아지는데요.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고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도 이쪽으로 진학했고 직업도 동물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야로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선 아주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무척 젠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이상형이었던지라 남편이 바로 마음에 들었고 제 적극적인 대시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 댁에 저희 집에 번갈아 인사를 가게 되었죠. 먼저 남편이 저희 집에 왔을 땐 저희 부모님 모두 환대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조건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워낙에 어른들께 잘하는 성격이어서 그 점에서 부모님의 점수를 딴 것이었죠. 나는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나 했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사위 될 사람도 인물이 너무 좋네. 지나가다 몇 번 보긴 했는데 가족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좋아. 아, 저번에 우리 딸 통에 들려준 과일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 맛있으셨다니 다행이시네요. 장모님, 아유,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니 쑥스러운데. 그래도 장모님은 장모님이시니까 호칭에 적응해야겠어요. 어쨌든 제가 우리 미나 잘 책임지고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씩씩하게 말해주니 고맙네. 부부 생활이 늘 행복하리란 것도 없고 다사다난한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대화로 잘 풀어가며 지내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특히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건 남편이 결혼 전 엄마에게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많이 사다 주며 소위 이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면 어른들의 이쁨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고 친정엄마는 이런 사위가 없다며 너스레를 떠시곤 했어요. 자리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죠. 다만 저희 오빠는 남편을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요. 제게는 5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빠도 저와 비슷하게 동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직업은 훈련사였어요. 아무래도 같은 업종이고 하다 보니 전 성인이 되어서도 오빠와 자주 이야기하며 소통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 남매는 다른 집 남매들에 비해 사이가 참 좋았어요. 다른 집 남매들은 잘 싸우기도 한다는데 저희는 싸우더라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이가 회복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남편을 보고는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우리 엄마나 아버지한테 잘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인상이 영 그래. 조건도 솔직히 말해서 너에 비해 너무 떨어지고. 오빠, 팔불출처럼 왜 이래? 여동생 시집 가니까 그렇게 섭섭했어? 우리 남편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알겠지 않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질투하지 말고 곱게 보내주셔. 제가 능청을 떨자 오빠는 약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조심스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꿈이니 이런 건 절대 믿지 않는데 남편이 인사 온 날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굉장히 흉흉한 악몽이었다고 하는데요. 남편 옆에 있던 여자들이 저를 향해 엄청난 비속어를 사용해가며 욕을 하는 거더랍니다. 뭐? 여자들? 잠깐만. 그럼
내 남편이 무슨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에이,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양반이 못 돼. 여자들을 한 트럭 갖다 놔도 나만 볼 사람인걸?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꾼 꿈이 예지몽이었다는 걸 알고 소름이 끼쳤고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꿈이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꿈이 하늘의 계시였구나 싶더군요. 아무튼 그때 오빠 말을 들었다면 저는 고생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겠지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온갖 풍파가 시작이 되었죠. 일단 저는 남편이 장남이고 제가 맏며느리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부터 마음가짐이 약간 남달랐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에게 첫 인사를 갔던 날 시아버지의 인상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희 아빠와 비슷하게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좋은 며느리감이 들어온 것 같아 좋다는 말씀도 서슴없이 해주셨고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갔다 와 맞이한 첫 명절날 곧바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겐 2명의 동생이 있는데 둘째 서방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무려 3년 전 이미 장가를 들어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케이스였더라고요. 동서는 일찍이 애를 낳아 애엄마가 되어 있었기에 저는 동서와 친하게 지내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동서는 변호사라는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앞으로 저도 워킹맘이 될 사람으로서 동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차가 막혀 조금 늦게 도착했었거든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던 둘째 동서가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니, 형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저 혼자 이거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전 애기도 봐야 하는데. 아, 미안해, 동서. 내가 좀 늦었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집게를 획 후라이팬에 놓더니 쏙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놀라 옷도 벗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뭐 하냐는 듯 앞치마를 던지셨고요. 시어머니는 너가 오지 않아 둘째 동서 혼자 고생을 했다며 얼른 일을 시작하라더군요. 일단은 얼결에 저는 죄송하다 다시 사과를 드리고 재빠르게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의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도 둘째 동서가 오지 않았어요. 올 생각은커녕 방에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둘이서 다 부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무슨 이런 날에 네 동서까지 부리려 하니? 쟤는 어제까지 일하고 나서 무척 피곤한 애야. 육아의 일까지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니? 너 쟤가 누군지 몰라? 쟤는 무려 변호사야, 변호사. 너처럼 괜히 고양이니 이런 거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 말에 기분이 확 더러워졌습니다. 아니,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도 못 들어본 건지 둘 다 너무하더라고요. 어머님, 개나 고양이라뇨.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말은 못 들은 척 시어머니는 계속 음식 준비를 하셨고 동서는 여전히 TV나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밥이 다 차려지고 밖에 남편과 함께 나가 있던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더 기막힌 일이 터졌어요. 수저를 하나하나 놓고 있는데 둘째 동서가 얄밉게 상으로 오더니 자기가 마치 음식을 다 한 척 말하면서 수저를 열심히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마 여기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말할 수가 없어 가만히 두고 보았더니 동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근육통이 심하네요. 파스 없나?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파스 찾아서 조금 있다가 붙여줄게. 아이고, 그래 며느라가. 그네가 늦게 와서 네가 아까 너무 고생이 많았지? 어제까지 일하고 왔을 애가 여기 와서 기름 묻혀가며 일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른 밥 먹고 친정 가서 좀 쉬거라. 네, 어머님, 그럴게요. 형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조금만 일찍 와주세요.
동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여기에 응하는 시댁 식구들도 웃겼습니다. 동서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걸 아는 서방님이나 맞장구 치는 시어머니나 한통속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서방님 역시 동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며 할 일 없이 놀았던 사람이었기에 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제가 아까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남자는 부엌일하는 거 아니라는 말까지 대놓고 했거든요. 제 표정이 굳어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옆에 있던 남편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는 이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제 쪽으로 공을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동서는 귀신같이 그걸 알아채곤 얼른 식사를 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식사 내내 제 얼굴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기도 했고 화가 많이나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시며 상처를 입었던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딱 보니 첫째만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왜 둘째 아가한테만 고생했다고 하는 거냐? 이런 건 다 티가 나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라.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 위하고 동등하게 존중해줘야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얼굴도 붉어졌고 서방님과 시어머니도 당황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던 남편 역시 그제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감사하게도 시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고선 한동안 식사 내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 시간이 되어선 동서가 웬일로 슬그머니 눈치를 보더니 과도를 가지고 사과를 깎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일을 깎으면서 혼자 뭐라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근데 제 이름이 간간히 섞여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다량의 비속어가 섞인 제 욕이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 욕한 거지? 방금 내 이름이 들렸던 것 같은데? 어머, 형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왜 이상하게 들으시고 괜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라고 유세 부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사양할게요. 엄연히 직업에 차별이 있는데 형님이 저한테 말 조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직업에 차별?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동서는 변호사라 귀한 직업이다. 이거야? 아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저랑 형님이랑 같은 처지겠어요? 엄연히 신분이 다른데. 지금 저 형님 때문에 사과 깎는 것도 너무 짜증나 죽겠거든요? 시비 그만 거시죠? 뭐? 동서, 너무 무례하잖아. 예의는 지켜야지. 나라고 지금 동서가 이뻐 지금껏 참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거실까지 들릴 거에 대한 걱정도 들지 않았죠. 변호사란 이유 하나만으로 요새 부리지 말고 주제를 알라는 투의 말이 너무나 가짜났습니다. 변호사가 될 만큼의 공부머리는 있었겠지만 인성이니 뭐니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댁의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조용히 와 동서와 제 대치 상황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른 와. 다 당신 기다리고 있어. 이런 좋은 날 큰 소리 나면 안 되잖아. 이 말뿐이었습니다. 과일을 깎으며 나누는 이야기의 화제도 거의 다 동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동서가 새로운 계약건을 따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너무 안쓰러운 눈빛으로 동서를 보며 얼마든지 아이는 봐줄 테니 몸 편하게 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댁과 큰 단절을 느꼈습니다. 동서는 너무나 개차반인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아버지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집으로 가면서 저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신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안부를 묻더니 조심스레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얘야, 기분 많이 상했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둘째 아가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여러모로 내가 다 미안하다. 거기서 막아줬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시비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아, 네. 아버님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저 사실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감사해요, 아버님. 괜시리 눈물이 울컥 차오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유독 마음에 걸리는 며느리라며 나는 우리 큰며느리가 뭐니 뭐니 해도 최고다. 너만한 애가 없지. 다들 너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내가 집사람 단돌이 잘할 테니 시댁 오는 거 어려워하지 말거라. 다시 한번 미안하다. 라고 하며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저는 더 이 일을 문제 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곤 앞으로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마음에 묻지 않고 넘기기로 단단히 마음 먹었습니다. 정말로 시아버지께서 방패막이 되어주니 둘째 동서도 시어머니도 제게 불만은 많아 보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요. 시댁 가족들이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니 기분이 너무 날아갈 듯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생일날 시어머니가 분위기 좋은 강남에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여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평소에 이가 안 좋으셔서 딱딱한 음식은 잘 못 드시기에 일부러 리조또를 주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 옆에 앉아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 옆에서 저를 노려보는 눈초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잠깐 저보고 할 말이 있다며 화장실에 같이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마치 중고등학교 때 일진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었죠. 어이가 없었지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순순히 일어나 동서를 따라 화장실로 갔어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형님, 진짜 웃긴 거 알아요? 시아버지 믿고 그 뒤에서 숨어서 얌치같이 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동서, 내가 언제 얌치같이 굴었다는 거야? 뭘 여우짓을 했는데 말해봐. 방금도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서 파스타 먹어도 될 노인한테 괜히 리조또 시키면서 챙겨드리는 척 했잖아요. 누가 그런 거 못하는 줄 알아요?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시아버지 재산 탐나서 그러죠?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구질구질해 죽겠네. 동서는 구구절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쭉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건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사시는 아파트나 평수를 봐도 짐작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젊은 날 시아버지께서 직접 일구셔 만든 재산이시고 제가 손댈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저희 아버님은 재산에 대해선 사회에 환원할 생각도 크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동서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멋대로요. 동서, 제발 상상의 날이 좀 그만 펼치지 그래? 누가 재산을 탐낸다고 하는 거야? 나는 동서처럼 전문직이 아니라 돈도 못 벌 줄 알아?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돈이면 부족하지 않게 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혼자 단정 짓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동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제발 그에 맞게 행동해. 이러는 거 너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아? 웃기고 있네. 사업? 무슨 개뿔의 사업이야? 그딴 미용하는 주제에 개나 소나 다 할 일하는 주제에 어디 사업을 갖다 붙여요. 참나.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네? 형님. 고고한 사업가 취급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경고드려요. 아버님 재산 탐내지 마세요. 한 번만 추접스럽게 더 탐냈다간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해서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알아듣겠어요? 동서는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휴지를 뜯더니 제 얼굴에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상식 밖의 인간이었죠. 전 너무 화가 나 테이블에 간다 해도 절대 표정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는 시아버님의 생신이니 최대한 아무 일 없는 척하며 옆에서 아버님과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크를 불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에 동서 부부가 현금을 드린 것과 달리 저는 직접 만든 가죽 지갑을 선물해 드렸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쓰시던 지갑이 조금 낡아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역시 우리 맏며느리답네. 내가 뭐 부족한지 미리 체크해서 이리 챙겨주는 게 역시 남달라. 고마워 아가. 잘 쓰마. 그나저나 이런 건 어디서 만든 거야? 아, 요즘 제가 틈틈이 가죽 공예를 배우고 있는데 배우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만들어 봤어요. 오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낡아지면 제가 새 걸로 또 교체해 드릴게요. 그래, 나도 누가 만들어준 선물은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구나. 아버님이 제가 드린 선물을 특히 좋아하고 계시니 역시 동서의 눈길이 따가웠습니다. 동서는 곧바로 자기 선물을 어필하더라고요. 아버님, 저도 이번에 돈 많이 넣었어요. 자, 제가 봉투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100만 원이에요. 저 변호사인 거 아시죠? 제 수준에 맞게 드렸어요. 기쁘시죠? 동서는 자기가 드린 봉투를 직접 열어 보이며 얼마가 들었다고 세워주더라고요. 아버님이 고맙다고 웃자 그 반응이 뭔가 못마땅했는지 집에 갈 때까지 울상이었습니다. 전 보면서 동서 행동이 유치하기도 해 웃음이 났고 고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솔직한 마음 속으론 동서일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더라고요. 문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지갑 나불랭이를 선물로 드려? 눈치가 없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네 경제 사정 뻔히 알지만 시아버지 선물로 그딴 거 줄 바엔 아예 안 사오는 게 낫다. 제가 이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은 휴 하고 한숨을 짓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마음이 또 심란해졌지만 저는 그냥 한심한 사람들의 질투라 생각하고 가엾게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늘 제 지갑 선물을 무척 좋아하셨던 걸 떠올리니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너무 큰일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는 축복할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안 좋은 일이었는데요. 전자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고 후자는 바로 저희 친정아빠가 아프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일도 아니었고 바로 머리 안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선고였어요. 아빠는 바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셨고 저도 오빠도 너무 놀라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빠는 비교적 담담하게 수술을 기다렸지만 저는 내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부모님 건강검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내 삶만 생각하느라 부모님의 인생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오빠, 다 내 잘못 같아. 어떡하면 좋아? 아니야. 아버지 괜찮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일단 기운 차리고 꿀물이라도 마셔봐.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너 임신 중이니 뭐라도 먹어야 해. 이때도 남편은 옆에 있긴 했지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기만 했고 오빠만이 옆에서 든든하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빠의 말처럼 친정아빠가 정말 기적처럼 완쾌하시기만을 바랬었지만 그럴 거란 믿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빠의 수술은 실패였고 머리를 연 지 한 달 만에 아빠는 하늘로 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오빠와 엄마와 함께 아빠의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 손님 맞이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계속 비틀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만큼 아빠의 죽음을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조문을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끝이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다르셨어요. 힘든 표정으로 제 옆으로 오셔서는 물도 주시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는데요. 저는 이날 시아버지에게 의외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 역시 제 나이 때 아버지를 잃었다며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고 있다면서 덤덤히 위로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는 아직도 선하구나. 살아생전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왔다고 하셨지.
하늘도 알아줄 게다.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테니 잘 보내드려라, 아가.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며 오빠와 엄마와 함께 남은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빠의 죽음이 준 슬픔이 컸던 탓인지 몇 달간은 계속해서 기분이 울적했어요. 남편이 바람 쐬어주겠다고 어딜 가자고 해도 내키지도 않았고요.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계속 저기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언젠가부터 제가 좋아하는 귤박스가 한 상자씩 놓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사온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잘못 갖다 놓았나 해서 보았더니 귤 상자 속에 시아버지의 정성스런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특유의 정자체로 또박또박 힘내라는 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오빠까지 신경을 써주셨나 봐요. 장례식 날 말입니다. 오빠가 시아버지를 기억하곤 정말 괜찮은 분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오빠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거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정말 좀 별로더라. 왜 오빠? 아니, 뒤에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들어봤는데 진짜 내가 너무 열받아서 확 엎을까 하다 말았어.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 나이 정도 갔으면 호상이라나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우리 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됐다고. 이제 환갑 넘은 아버지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을 오빠에게 전해 듣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 두 것들이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누가 시켜도 못할 것 같은 말들을 뻔뻔히 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 역시 오빠 말에 분노해 두 사람에게 전하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말을 그대로 할까 하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이런 말 했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 정말 제정신 아니지? 아빠를 잃은 슬픔도 달래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간 우리 아빠를 생각해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은 몰라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남편으로서 서방님을 불러 야단을 치든 할 법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봐. 안 그럼 나 우리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당신하고 못 살아. 그때 제가 등 떠밀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 난리를 치자 그제야 자기가 동생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전화해서 단단히 야단칠게. 알았으니까 제발 진정해. 미안해 내가. 그날 밤 남편이 서방님을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서방님에게 와이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이게 가족끼리 말이 되냐고 나름 화를 내었어요. 남편이 평소 절대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 그런지 서방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서방님을 혼냈고 저를 살살 구슬러 달래려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소홀했다고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할 테니 이혼 이야기만은 꺼내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다음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서방님 성격이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이야기는 동서에게 바로 전달되었나 봐요. 동서는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생사람 잡는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전화해 저의 모함이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맹세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악랄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형님이 저를 평소에 워낙 싫어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형님 같은 사람이 전 제일 무서워요. 형님은 저를 벼랑에서도 떠밀 사람이라고요. 이젠 별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지어서 사람을 내모네요. 저는 전화기를 가로채 바로 내질러 버렸습니다. 동서, 적당히 해. 나 지금 아기 생각해서 참는 거야. 내가 녹취까지 했어야 하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죄송하다고 빌노르시지.
어디서 감히 고개를 쳐들고 거짓말을 해?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거 다행인 줄로나 알아. 제가 펄펄 뛰자 서방님은 일단 수그리는 기세로 나왔고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친정아빠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가 조금씩 나을 무렵 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가져오는 기쁨과 축복에 저와 남편도 사이가 조금은 가까워졌고 다시 행복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기분이 무척 나빴는데 겨우 찾은 행복이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못 보고 가신 것이 안타깝긴 했지만 하늘에서도 그래도 지켜보고 계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아빠의 납골당을 찾아가기도 하며 육아를 시작했고 육아에 전념하면선 미용샵 운영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우환이 생기고 말았죠. 이번엔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어요. 집 앞 산책을 좋아하시는 아버님이 길가를 걷다 쓰러지셨고 그 길로 실려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큰 병은 아니었지만 아버님은 암 초기 단계였고 치료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걸린 암의 징후가 어지러움증이었는데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몇 번 말씀을 하셔도 그냥 넘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원래 늙으면 다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나저나 나 피부과 갈 테니까 당신 오늘 혼자 있어요? 미안해요. 사실 어지러움증이 크면 방치하지 않고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보실 만도 한데 이 얘기를 듣자 시어머니에 대한 짜증이 솟더라고요.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암이라고 하니 그건 역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인 중에 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그나마 초기에 발견됐으니 나은 거예요. 이 정도면 좋은 암이지, 좋은 암. 나야말로 어디 진짜 중한 질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휴, 말 나온 김에 오늘 여기서 건강검진 최고로 싹 받고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제가 제 친구 병원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럴래? 아유, 둘째야. 고맙구나. 동서나 시어머니 둘 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호들갑을 떠며 병원 예약에 어쩌고 하는 사이 아버님의 얼굴 표정은 묘하게 서글퍼지셨죠. 저는 거기에 열이 받아 나중에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머님, 좋은 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생각한들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셨어요. 아버님 앞에선 자중해 주세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다고. 너 지금 우리한테 훈계하는 거니? 아니, 니 따위가 뭐라고 우리한테 훈계를 하는 거야? 예, 너 네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설마? 어디 감히 변호사인 우리 둘째한테 훈계질이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며 시어머니가 저를 비웃자 동서가 질세란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아버지 재산 탐내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저보다는 낫다면서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났나 봅니다. 서글퍼하는 아버님 얼굴이 겹쳐오르며 제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어요. 죄송하지만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이런 식이면 전 시댁에 더 못 오겠네요. 아님, 그 사람이랑 더 같이 못 살든가요. 그러니 그만하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셨고 동서도 여기서만큼은 찍고 까불 수 없겠는지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다물고 싶지 않은 입을 꾹 다물었고 저는 씩씩거리며 아버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상태를 보는 게 낫겠다는 의료진의 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아빠를 잃은 경험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저는 아버님께 무서워 말라며 제가 옆에 있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초기이고 별거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말에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은 모습이 더 짠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난 괜찮을 테니 너 아이 돌보기에만 열중해라.
필요한 거 있음 뭐든 말하고. 알았지? 아버님이 그리 말씀해 주실 땐 어쩐지 제 친정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이 동서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버님 옆에 있긴 했지만 표정은 늘 거의 썩어 있었어요. 억지로 앉아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아버님은 이 시기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이것저것 많이 상의하시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조금씩 쾌차하실 즈음 이후 막내 동서가 들어왔는데 막내 동서 역시 둘째 동서에 과히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막내 서방님은 시댁의 어떤 행사이든 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사고를 워낙 많이 치고 돌아다녀 시아버님이 특히나 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아버지와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며 잘 오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서도 얼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불러 당장에 막내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며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네? 장까지요? 제가요? 아, 그럼 네가 와야지.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냐? 이런 건 맏며느리가 하는 거야. 얼른 옷 갈아입고 내려와라. 니네 집 앞에 있으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저보고 내려오라더군요. 1시간 거리를 버스 타고 왔다며 장바구니 들고 온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저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엔 시어머니뿐 아니라 동서도 있더군요. 둘째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째 동서가 웬일로 이런 일에 따라왔나 싶어 의아하긴 했지만 일단 백화점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급 요리를 먹여야 한다며 이것저것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트는 제가 끌게 했고요. 두어 시간을 걸쳐 계속 돌아다니니 너무 다리가 아프더군요. 동서, 카트 좀 밀어. 나 혼자 미니 힘드네. 어머, 형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서류 작업을 많이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갔거든요. 병원에 가야 했는데 못 갔어요. 동서는 너무나 얄밉게 은근슬쩍 또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셋째 동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면서요.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묻는 거야? 난 몰라. 들은 게 없어서. 아, 형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 있구나. 이번에 들어올 셋째 동서가 글쎄 회계사래요. 여자 회계사.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마침 우리 집에 딱 걸맞는 사람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님도 좋으시죠? 아니다. 기분 안 좋으시려나? 형님이 여기서 직업으로 치면 제일 미치니. 근데 가정주부를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동서, 내가 직업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그만두라 하지 않았나? 저번에 말한 걸론 충분하지 않았어? 어머, 무서워라. 형님 화내니까 무서워요. 제가 한 말이 뭐라고 화까지 내시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무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그나가 너 자중해라. 맏며느리가 되어서 뭐 하는 거냐? 아, 손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 괴롭히고 그런 못 쓰는 거야. 하여튼 인간이 덜 돼가지고. 그리고 네가 집에서 노는 여자니 아, 계급으로 치면 최하위인 건 맞는 거지. 인간이 덜 되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네요. 제가 왜 도대체 이런 취급을 받고 카트나 끌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하고 나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둘째 동서는 저보고 삐지는 것도 잘한다며 지능이 자기 애랑 똑같다느니 하는 망발을 내뱉었어요. 머리채라도 안 잡은 게 다행이었죠.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잡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아버님 간병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카트를 동서 쪽으로 밀어버리곤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이 짐을 누가 들고 가냐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갔을 때 일부러 무겁고 값나가는 물건들을 집어넣었었거든요. 해선 안 되는 일이긴 했지만 저를 부려먹은 두 사람에 대한 나름의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파로 시어머니의 화가 더 커지셨는지
셋째 동서가 들어온 날부터 더한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둘째 동서가 신이 나서 가세했고요. 시어머니는 일단 셋째 동서가 오는 날 비싼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먼 지인의 친척 요리사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도착하자 완전히 공주 대접을 하기 시작했죠. 아유, 아가씨, 어찌 이리 손이 고와요. 우리 둘째 아가랑 손결이 똑같네, 똑같아. 회계사라고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똑똑했겠어요? 아니에요. 저희 집안이 모두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저도 같이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아유, 겸손도 하지. 그나저나 아가씨 입을 옷을 한 벌 샀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이거 내 뇌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줘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말썽쟁이 서방님이 전문직 동서를 신부감으로 데려오니 얼씨구나 싶었을 겁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만 데려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서방님을 낮게 얕잡아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엿한 전문직 여자를 데리고 오니 그게 너무 황홀했는지 셋째 동서에게 명품 옷까지 선물하며 잘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셋째 동서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당연한 듯 그 선물을 받더라고요. 고맙단 말도 없이요. 그러고서는 예단비는 얼마나 생각하냔 질문으로 시어머니를 당황하게 했죠. 시어머니가 약간 머뭇거리시자 동서는 2억 정도를 생각한다고 준비해달라 당차게 말하더군요. 2억씩이나? 네, 저희 집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 직업도 그렇고 집안 조건도 좋으니까요. 이 사람도 예단비 2억 정도 해올 거라고 하던데요. 아유, 우리 애가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에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예단비를 요구하는 모습에 얼굴이 벌개져서 안 된다는 말도 못하는 것이 너무 웃겼죠. 사실 시댁엔 예단 2억을 해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적 셋째 동서가 인사차 미리 시아버지를 뵈러 갔었는데 시아버진 셋째 동서의 인성이 별로라는 걸 단번에 알아채셨나 봐요. 앞니를 내다보신 건지 혹시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은 일체 넘기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시어머니에겐 당연히 돈이 없었고요. 하지만 그걸 알 리 없는 셋째 동선 그렇게 여유로이 차를 마시고 준비해둔 식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셋째 동서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쉽사리 그럴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1억을 내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1억이나요? 아휴,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해준다고 말해요. 왜 못해주냐? 너는 네 동생 장가 가는데 그 정도 돈도 안 보탤 생각이었어? 당연히 해줘야지. 막말로 엄만 내 결혼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바래요. 야, 넌 그지 같은 며느리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둘째 아가 같은 애만 데리고 왔어도 내가 그 돈은 척 마련해서 줬을 게지. 넌 꼭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게 만드냐? 제 앞에서 저를 그지 같은 며느리라 칭하니 또 시작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전 더 열낼 것도 없이 그 돈을 결코 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 둘째 동생에게 타가라고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못 드려요. 싫으시면 이혼하는 걸 보세요. 마지막 세게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못 하셨고 저는 그 다음부턴 시댁과 아예 멀어지기 위해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하는 건 오로지 시아버지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둘째 동서에게 돈을 빌렸는지 셋째 서방님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장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셋째 서방님까지 장가를 들자 너무나 뿌듯하다면서 가족 모임을 전보다 더 자주 소집하려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단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날이 많았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전화로 잔소리하려 들었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며 이제는 시댁 식구 자체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동서, 이 여자가 정말 만만치 않았네요. 아주 가끔가다 명절날 보면 사람 심기를 잘 긋더라고요. 둘째 동서 못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면서도
늘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말했고 저를 거의 하녀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또 둘째 동서는 셋째 동서가 들어와 하나의 편이 더 생겼다 생각했는지 아주 끼고 살더군요. 둘이서 하는 얘기 중 90%는 제 험담이었어요. 형님은 집에서 애만 보고 사셔서 좋겠어요. 저희는 어제도 일하고 오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친정 엄마에게 애 봐달라 하긴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막내 동서는 그냥 애 봐주는 사람 쓰기로 했대요. 형님도 알다시피 막내 동서 친정 집안이 진짜 빵빵하잖아요. 집에서 애만 본다고 무시하는 거지? 못 알아들을까봐 돌려 말하는 거야? 유치하니 그만하지 동서. 어머, 우리 큰형님 또 시작됐다. 그나저나 막내 동서, 우리 큰형님은 성격이 꽤 예민하고 더러운 편이니까 막내 동서가 알아서 신경 써야 해. 알았지? 둘은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일하는 여사란 이유로 앞담화를 하곤 했습니다. 자기들은 일하는 여자들이니 저와는 아예 격이 안 맞는다고 했고요. 언젠가는 저 같은 여자들 때문에 자기들 체면이 말이 아니라나 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다 들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발화점이 되어 오늘 사연을 쓰게 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할머니의 제사였는데요. 굳이 시할머니 제사까지 안 지내는 집이 많지만 저희 시댁은 시할머니 제사까지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아침부터 조짐이 안 좋았어요. 우선 두 동서들은 할 일을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간단한 생활 영어였어요. 저는 동서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동서들, 둘째 동서는 여기 전 좀 붙이고 셋째 동서는 과일 좀 놔줘.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들은 계속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마침 그날은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들어 눕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 준비를 해야 했는데 두 동서가 그러고 있으니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거실에 시아버지가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럽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말하려 노력했어요. 동서들, 같이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할 게 천지라고. 그런 건 집에서 노는 형님이 해야죠. 왜 우리가 해요? 우린 고급 인력이에요. 이딴 거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그나저나 나는 가끔 집에서 노는 여자들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짜증나지 않아? 여자들 길을 다 죽여놓잖아. 여자들도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전문직 여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남자들도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두 동사들이 찢고 까부는 말에 그때부터 이성의 끈이 서서히 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마침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에게도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를 중지하지 못하고 머리만 긁적이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소리 내지 말고 당신 진정해봐. 진정하게 생겼어? 동서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나 본데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먹어? 니들이 전문직인 건 전문직인 거고 여기선 똑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야. 니들 때문에 누구 하나가 더 고생하게 생겼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넘기니? 하지만 말하면서도 왜 눈물이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에 받쳐 말을 하고 나니 제 눈가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동서들은 그런 저를 보고 웃더니 뭐라 쏟아내는 겁니다. 형님, 저희가 인성 쓰레기라고 치고요. 형님은 그냥 쓰레기라고 치자고요. 아무 능력도 없으시니까. 맞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부엌을 뛰쳐나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나중에 엉엉 울며 걷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저희는 차분하게 동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전 울면서 그간 동서에게 당했던 일들을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도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저보곤 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으니
정리되면 연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일을 벌려놓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 아니라고 거절했더니 시아버진 극구 저를 택시에 태우셨습니다. 이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네요. 시아버지는 그날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들을 무릎 꿇리시곤 화를 내셨답니다. 지금까진 내가 아팠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 말도 못했던 것들을 나도 이제서야 쏟아내게 되는구만. 알면서도 넘어가려 했거늘 이젠 나도 한계다. 그나가 얘기 들으니 얼마나 한이 맺혔을지 짐작이 되더구나. 일단 당신은 나랑 이혼이야. 이혼 서류 작성해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라면 그렇게 해. 아님 내 변호사 만나든가. 그리고 인간 같지도 않은 너네 둘. 그나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다. 아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안과 영 끊어라. 기훈이 기범이 니들이 네 집사람들 정리하지 않으면 너네들도 내 아들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너네한테 남기려 했던 재산 이혼하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 이 말이야. 그 말에 동서들과 시어머니는 일제히 난리가 나 엉엉 울고 빌었답니다. 한 번만 그 말을 철회해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아버지 역시 제게 귀뜸해 주신 것이 아버님 역시 어느 정도 동서들의 만행을 아주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고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집안에 들인 것이 화근이라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얼매여 살고 싶지 않구나. 네 시엠이랑도 인연을 정리하고 나도 그냥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 혼자 살고 싶어. 아파 보니 인생이 덧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애써 붙잡던 것도 다 내려놓고 싶다. 깊은 사유가 느껴지는 그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한테까지 찾아와 빌었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의사에 반할 생각이 없다며 딱 거절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구태여 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돌싱을 선택했냐 물으신다면 저는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제 남편은 한 번도 진정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 인간이었고 앞으로도 못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요즘은 돌싱으로 아이 하나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흔쾌히 찬성해 주시었고 나아가 저와 아이를 위해 애경 미혼 숍을 하나 새로이 차려주셔서 저도 워킹맘으로 활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들리는 소식으론 남편도 뭐 별다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로 살고 있다 하고 동서들 역시 모두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참 인과응보란 생각이 듭니다. 못되게 군 사람들이 벌받는 결말, 저는 행복한 결말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인생이 기구했던 기억이 있어 한 번쯤 풀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좀 어렵게 자란 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이 가난했어요. 40대인 분들, 아마도 어린 시절에 평범하게 자란 분들은 밥을 굶거나 간식을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했던 기억은 많이들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던 1980년대에는 아주 빈곤해서 아예 끼니를 굶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던 때니까요. 물론 지금보다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평균적인 사람들이야 절대적인 가난에서 자유롭게 살았겠지만 한편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저는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만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 시내에도 차는커녕 오토바이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동네들이 있어요. 성인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갈 수도 없을 만한 골목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산동네 말이죠. 이런 곳은 지금도 있는데 그땐 더 많았어요. 개발이 되기 전인 동네가 많았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극과 극인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옛날에 대학까지 나왔던 부잣집 따님이셨죠. 반대로 아버지는 중학교까지만 나온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제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무척 잘생긴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옛날 분들로 비교하면 남진 같은 느낌의 상당히 호쾌하고 남자다운 얼굴인 분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비교적 평범한 분이었는데 아버지의 그런 멋진 외모에 반해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져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무일푼과 결혼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친정에서 절연을 당하셨어요. 막내딸이었지만 사위로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서 집안을 말아먹을 거라는 외조부님의 걱정과 더불어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집안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는 노여움 때문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당당하게 잘 살 테니 걱정 말라면서 나와버리셨고 아버지와 두 분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 행복한 결론이 날 확률은 많지 않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결혼 당시 이미 저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절 낳기도 전에 아버지는 불성실해졌어요. 아버지가 전혀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았기에 어머니가 이런저런 일을 하며 생계를 간신히 이어가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당시 어머니는 불량식품을 집에서 만드는 일도 맡아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렸던 저를 앉혀놓고 불량식품인 주스를 만드느라 빨간 다라이에 물을 붓고 거기에 식용염료를 타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만드시는 불량식품을 얻어먹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그거 먹으면 안 돼. 납품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왜? 그치만 우리 학교 앞에서도 파는데. 팔아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어머니는 저를 달래면서 뒤로 물러나 앉게 하시곤 했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아쉽게 설탕을 탄 단물을 손가락에 묻혀 빨면서 어머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던 때 하루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가 들어온 것은 거의 한 달 만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자 놀라면서 돌아보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뻔뻔하게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돈 모은 거 있으면 좀 줘. 뭐라고요? 내가 무슨 돈을 모은 게 있어요. 한 달 만에 돌아와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내가 돈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돈 달라고. 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당신 잘 벌잖아. 내가 뭘 잘 벌어요? 지금도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이거 돈 받아야 간신히 우리 한 달 월세하고 생활비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기막혀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를 기르는 동안 어머니의 고왔던 손은 마치 국밥집 아줌마의 손처럼 두꺼워졌고 목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죠. 어쨌든 번다는 말이잖아. 그럼 비상금으로라도 모아놓은 거 있지? 그거 좀 줘봐.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대체 뭐에 필요한데 그래요? 우리 식구들 쓸 것도 아니고 우리 애하고 나 왜 당신한테 그렇게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뭔데요? 아, 빨리!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 옆에 내가 꼬치꼬치 따지고 난리야. 조용히 하고 빨리 내놔! 아버지가 손을 드니까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위축되어 어깨를 움츠르셨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폭력까진 휘두르지 않았던 분인데 순간 어머니가 그렇게 놀라자 본인도 놀라 손을 내리셨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휴, 미안. 내가 정말로 급해서 그래. 나도 한다고 노력하는 거 알잖아. 알았어요. 가져가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을 내주셨어요. 아버지는 뭔가 어머니에게 말하려고 입을 달싹거리다가도 이내 고개를 젓고는 돌아섰죠. 나중에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아버지가 그 전에도 집에서 돈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그 전엔 제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때문에 무척 속이 아리고 가슴이 아팠는데 아버지가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말해주지 않아 더욱이나 끙끙 앓으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추측으로는 아마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려서 다른 여자에게 생활비를 주느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신 게 아닌가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참 애증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동만 보자면 미워해야 옳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애정도 있었습니다. 간혹 한 달이나 두 달마다 집에 들어오실 때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본인 기분이 좋을 때면 저한테 선물을 사다 주면서 한참 놀아주셨거든요. 어머니한테는 선물을 별로 안 하셨지만 저한테는 뭐라도 사다 주고 예뻐해 주려고 정말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아버지가 돌아와 며칠씩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저한테는 그저 최악인 면만 있지는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커서도 애증에 엇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기분 좋은 채 술에 취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한 달 넘은 기간 뒤에 오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는 일하느라 나가 계시는 낮이었죠. 아버지는 들어오셔서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해서 절 아는 채로 등을 토닥거리셨습니다. 야, 이 아버지가 곧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아버지, 그래, 내 돈 많이 벌면 너한테 맛난 거 많이 사주마. 지금은 이걸로 참아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한 상자를 꺼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싸구려 초콜릿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고급 초콜릿이었죠. 우리 집 형편에는 사 먹을 수 없는 것이라 제가 항상 먹고 싶어 침만 흘리던 것이었습니다. 우와, 잘 먹을게요, 아버지. 저는 당장 달려들어서 초콜릿을 뜯었습니다. 아버지는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아이스크림 한 통도 꺼내 냉동실을 열어 넣으려고 하셨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초콜릿을 먹던 저에게 아버지가 물으셨죠. 예, 이거 냉동실 왜 이렇게 비었니? 냉동실이요? 몰라요. 어머니가 계속 먹을 거 없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 아버지는 한참이나 침묵하며 냉동실을 들여다보았어요. 어째선지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어린 저는 그냥 초콜릿만 먹으면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사들고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고 돌아서서 저한테 와서는 얼굴을 비비셨죠. 아버지 얼굴에 났던 수염이 까슬하게 제 뺨에 비벼지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마.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턴 아예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아예 끊겨버려서 저희는 정말 막막했죠. 그래도 집에 몇 달에 한 번 오시더라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안정감을 주거든요. 게다가 아버지의 이름 앞으로 저희 집에 계속해서 비톡촉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간 열심히 일해서 반지 앞방 한 칸이라도 자가로 매매를 해놓으신 상태였어요. 제가 중학생이던 당시 어머니가 저를 앞에 두고 한탄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그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 집을 사놨는데 이 작은 집 한 칸까지 네 아버지가 가져가 버리는구나. 엄마, 그냥 안 갚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겠니? 너희 아버지랑 나랑 법적으로 혼인관계라 분명 비톡촉하러 우리 집으로 올 거야. 어머니는 절 끌어안고 우셨어요. 어머니 예상대로 당연히 빚쟁이들은 저희 집으로 와서 깽판을 쳤죠.
저희는 아버지가 빌린 돈이고 저희는 전혀 보지도 못한 돈이란 사실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당연히 먹힐 리 없었어요. 결국 간신히 마련했던 집 한 칸을 넘겨준 후에야 빚쟁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로도 빚이 다 갚아지지 않아 저희는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지만요. 참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알까 무서워서 그나마도 남한테 넘겨준 집에서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야반도주하는 그 심정을 아실까 모르겠어요. 남들 눈을 피해 어머니와 둘이 제일 필요한 짐 몇 개만 싸들고서 반지 하방에서 나오는데 전 당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였음에도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같은 학교의 다른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 애들이 많긴 했어요. 어차피 그 동네가 전부 가난한 동네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야반도주까지 해가며 사라지는 건 제가 첫 번째였어요. 심지어 그것도 어머니와 제 잘못은 전혀 없이 순전히 아버지 잘못으로 말이죠.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면서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세상이 저한텐 전부였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이인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 때문에 살고 계셨으니까요. 부잣집 막내딸이었던 어머니는 이제 그 흔적은 아예 사라진 채 비굴하면서도 구질구질한 아줌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양이 어떻든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였죠. 우리는 이사간 이후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무런 자본금이 없었으니 당연히 노점상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장사 자리에 빌부터 하는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그 자리도 간신히 마련해서 장사를 배우며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생활력이 좋았기에 저희는 간신히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사춘기는 찾아왔어요. 저는 당시 어머니께 굉장히 불효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비뚤어져서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 사고를 쳤죠. 어머니는 먹고 살기도 바쁜 와중에 이런 저 때문에 학교에 쫓아다니셔야 했어요. 하루는 제가 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어머니가 학교에 다녀오신 후 저를 부르셨죠. 아들아, 너 이번엔 왜 싸운 거니?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불퉁하게 말했죠. 당시 어머니께 제가 참 버릇없이 굴었어요. 아휴, 말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때 당시 무척 피로하게 들렸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철없던 저는 그저 제 화에만 잠겨 있었죠. 저는 당시 겪던 가난과 모든 상황이 전부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화는 일정 부분 어머니한테도 향해 있었죠. 가난한 놈이라고 어떤 놈이 저 욕해서요. 뭐? 먹고 죽을래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고. 저 같은 놈이 나중에 도둑되는 거니까 일찌감치 감옥에 넣어야 한대요. 그 새끼가 그랬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이 빈털터리인 놈이라고. 저는 그게 어머니께 상처가 되리란 걸 알았지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서 가슴 아픈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죠. 전 그것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때린 거니? 나 가난한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욕먹기 싫어요. 나 가난한 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부모님 잘못이지. 저는 어머니를 한번 노려보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섰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상처를 입고 저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 채 그대로 계셨죠. 그날 밤 정말 방황을 많이 했던 게 기억나요. 사실 어머니가 상처받았을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있었고 당장 화가 많이 났던 것에서 벗어나고 나니 새삼스레 못할 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절 기쁘게 해주려고 샀던 게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는 이런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용돈을 모아놓은 것을 전부 털어서 초콜릿 하나와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들고 집으로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죠. 어머니는 방 안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곧 장사 준비를 위해 나가셔야 하는데도 잠도 전혀 못 주무신 듯한 얼굴이었죠. 전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 앞에 가서 머뭇거리면서 사들고 온 것을 내놨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뭐냐는 듯한 표정으로 절 보셨고 전 망설이면서 대답했어요.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이에요. 이걸 왜 돈도 없을 텐데. 용돈 모아놓은 거 있었어요. 그냥. 차마 제가 상처드린 걸 알아서 그걸 위로해드리고 싶어 사왔단 말은 잘 안 나왔어요. 낯짝이 있지. 아무리 어리석은 어린 아들이라 해도 그렇게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뜻을 모르겠다는 듯 멍하니 절 보셨어요. 저를 쳐다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제 기억보다도 훨씬 초췌하고 늙어 보여서 전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사온 거니? 네, 어머니.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셨으면 해서. 얼마나 멍청하고 이기적인 소리인지 저는 죄책감이 들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얼굴이 조금 밝아지더니 곧 숟가락을 가져와 아이스크림 통을 여셨어요. 어머니는 제게도 숟가락을 주시고 아이스크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같이 앉아 말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난 뒤 여전히 텅 비어있는 냉동실, 그리고 여전히 귀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제는 좀 어머니께 상처되는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당장은 아니었지만 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린 거라고 해야겠죠. 다행히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완전 정신을 차려서 금방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셨지만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건 아예 안 될 말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 취직해 일을 시작하니 살림은 금방 나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장사를 하셨고 저 역시 돈을 벌었으니까요.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벌이었죠. 저희는 이제 조금만 돈을 더 벌어서 지층이 아닌 햇빛을 볼 수 있는 지상층의 집으로 이사가자고 무척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생이 그렇게 쉽게만 풀릴 리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고 나서 26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덜컥 암에 걸리셨죠. 저는 기암에서 어머니에게 당장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자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부하셨어요. 이미 말기에 발견한 데다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난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더 살아봤자 너한테 짐이나 되지 뭐 하겠니?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단다. 이 애미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난 그저 네가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 외로워요. 너한테도 좋은 년분이 찾아올 거다. 아무래도 내가 그걸 볼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이 아쉽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머니 얼굴은 동년배 다른 여성분들보다 너무 많이 늙어 있었죠. 주름이 자글자글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전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라도 어머니는 제가 없었더라면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꿋꿋하게 사셨고 그 때문에 저렇게 나쁜 병을 앓게 되신 거였죠. 어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남은 몇 개월 내내 제 손을 잡고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소리 없이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공장의 사정을 말하고 휴가 낸 채 어머니의 곁에 붙어 있었죠. 다행히 공장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어서 어머니 곁에 있다 돌아오라고 양해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사는 방에 돌아갈 때의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평생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도 어머니와 더불어 지냈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사는 것을 알면서도 저도 어머니를 위해 살고 싶었죠. 하지만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어머니는 떠나버리셨어요. 제가 뭘 애써볼 겨를도 없었죠. 저는 정말 너무 절망적이어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다시 공장에 돌아가긴 했지만 일만 하면서 허수아비처럼 다니고 있었죠. 인생에 아무런 재미도 없고 보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1년여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공장 사장님이 절 부르셨어요. 너무 그렇게 힘들게만 지내지 말게. 예, 사장님. 사장님이 절 위로하듯 말씀했지만 전 그냥 대답만 할 뿐이었죠. 제 아픔에 대해선 누구도 진짜로 공감하진 못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워낙 좋은 분이었던 사장님은 절 무척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롭지? 혹시 누구라도 만나볼 생각 있나? 네? 여자친구라도 만들고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는 게 좋을 거야. 자네는 혼자보다는 가족이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홀로 외로움과 공허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저를 사장님이 꿰뚫어 보셨던 모양입니다. 전 가정 사정이 이래서 좋은 집에서 자란 아가씨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제가 거절처럼 말하자 사장님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보게. 그럼 훨씬 더 마음도 잘 통하지 않겠나? 사실 제 말뜻은 거절이었지만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도저히 더 거절할 순 없었죠. 어쨌든 절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저에게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을 소개시켜줬어요. 사장님의 공장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 말고 다른 곳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처음 봤지만 무척 좋은 사람이었고 소박하지만 청순한 외모 역시 무척 끌렸죠. 그 여직원도 마음에 들었는지 대화가 잘 통해서 저희는 곧 사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결혼을 약속했고 몇 년 뒤에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기에 상당히 한참 동안 결혼 계획만 세우고 일을 했었죠. 거의 6, 7년을 일해서 돈을 알뜰하게 모았던 것 같습니다. 참 기쁜 나날이었죠. 저는 평생 동안 가족이 되어줄 사람을 찾은 기분이었고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으니까요. 게다가 그 몇 년 동안 기쁜 일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외가에서 절 찾아오신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는 꾸준히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고 드디어 그 자취를 찾아 제게까지 연락이 닿은 거였죠. 외할머니와 이모는 원래 저희 어머니를 정말로 예뻐하셨다고 해요. 집안의 돈을 걱정했던 외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외할머니와 이모는 처음부터 어머니와 연을 끊을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이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눈물을 쏟으셨었죠. 정말로 널 보고 싶었다. 내 손자야. 난 정말 내 딸의 아들이 살아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는 제 손을 붙드셨어요.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이었고 전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머니와 많이 닮으신 분, 할머니가 제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그간의 외로움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듯한 일이었어요. 그간 너희 외할아버지가 널 못 찾게 했다. 네 어머니한테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만 듣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아예 끊겨버려서 너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렇게 널 찾아오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조카야. 나라도 네 어머니를 찾았어야 했는데. 외할머니와 이모는 제 손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셨어요. 저 역시 눈물을 참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 눈물을 한참이나 흘렸죠. 사실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외가로 들어가 살 수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집안의 재산을 걱정해 어머니를 내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당장 외가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외가는 무척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와 제 아내 될 사람 정도는 평생 손 놓고 먹고 놀아도 될 정도의 재력이었습니다. 무척 달콤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뭐? 아니, 왜 그러느냐? 저한테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언젠가 어려울 때 제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제 힘으로 제 인생 살면서 외할머니께 제대로 된 손자로 효도하겠습니다. 저한텐 정말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어요. 제대로 된 손자로 떳떳하게 할머니와 이모님께 다가가고 싶었죠. 이어진 핏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마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잘 자라났구나. 아, 그래. 그럼 그러려무나. 너 결혼할 때 우리가 네 혼주석 채워주마. 외할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이모 역시 이모부와 함께 혼주석을 채워주겠다고 하셨죠. 제가 결혼할 때 제 가족석은 예상치 않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전 기뻤지만 한편으로 아내 될 사람은 걱정이 커졌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쯤 할머니와 이모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아내 될 사람이 걱정을 시작했죠. 나 혼주석 어떻게 하지? 그냥 비워두면 좀 그러려나? 전 그냥 비워둬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또 그게 아닌 모양이었죠. 제 쪽에 외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외가에서는 손자와 연락이다 곧 결혼한다고 하니 손님들도 오실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잘 사는 집안이고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이 올 것 같았죠. 아내 될 사람은 걱정하다가 결국 연기자를 섭외해 보기로 했어요. 하객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기로 한 거죠. 저는 좀 의아하긴 했지만 아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서 뭐라고 함부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섭외할게요. 정말 괜찮겠어? 이런 거 해주는 사람들이 있대. 전 그런 부분은 잘 몰랐지만 아내 될 사람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지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에게 맡기기로 했죠. 결혼식이 가까워오자 아내는 이리저리 알아봐서 하객 알바를 고용했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아? 저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마음 쓰는 것이 안쓰러워 다시 한번 권했지만 아내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혼주석이 비워져 있는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께는 아내가 구하라는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나중에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던 저는 그냥 그 말에 따랐습니다.
어쨌든 저희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저는 아내와 더불어 심사숙고해서 고른 신랑의 정장을 입고 아내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다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정말 제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래도 하객 알바 때문에 불안한지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 당연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외가 덕분에 손님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객 알바를 썼다는 게 들통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아내가 걱정을 했죠. 하지만 결혼식은 생각보다 아주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이모와 이모부가 제 쪽에 혼주석을 채워주셨고 할머니는 그 바로 뒤에서 눈물을 지으며 제 결혼식을 지켜봐 주셨죠. 저는 그분들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의 혼주석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녀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늙은 부모님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야 뭐 말을 맞추기 나름이니 별 문제는 없었죠. 처음에 입장할 때는 당연히 화려한 조명과 예식의 긴장감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주례를 듣고 뒤를 돌아서서 인사하면서도 그저 제 앞에 계시는 외할머니와 이모, 이모부의 모습과 더불어 아내의 얼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한하게도 다른 건 전혀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장인 장모 앞에서 인사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 하객 알바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중 장인어른 역을 맡은 중년 남성의 얼굴이 무척 익숙하더군요. 저는 이상했지만 거기서 더 시간을 지체하면 남들이 부자연스럽게 여길까봐 얼른 엎드려 절을 하고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하객들은 다들 웃음꽃을 피웠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장인어른석에 앉은 그 낯익은 남자만 얼굴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돌아서서 시계 진행에 따랐어요. 결혼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집중이 도통 안 되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얼굴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쉬어지질 않아서 곁에 선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를 흘끗 바라볼 정도였어요. 모두가 함께 사진 찍을 때도 저는 그 중년 남자 때문에 입이 말랐습니다. 그 남자도 몹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적어도 지금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으니 둘 모두 태어난 척하느라 했었죠. 사진 촬영을 하고 모든 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피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패백은 건너뛰기로 했기에 잠시 시간의 여유가 생겼죠. 외할머니와 이모 내외도 피로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금방 올게. 자기야, 그 장인어른 역할을 맡은 중년 남자도 피로 현장을 가기 위해서인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얼른 아내에게 속삭이고서 그 뒤를 따라갔어요. 장인 장모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은 묘하게 어색한 태도로 붙어서 가고 있었죠. 저기요. 전 달려가서 장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돌아서면서 절 쳐다보는데 화들짝 놀란 얼굴이 역시 낯이 익었어요. 최근엔 본 일이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본 오래된 기억 속의 빛바랜 얼굴이었죠. 20년 전 젊고 싱싱하던 남자,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갔던 아버지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입을 뻐끔거렸고 아버지 역시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곁에 서 있던 장모 역할의 여자만이 뭔가 불안한 얼굴로 저희를 번갈아 보면서 애써 말했죠. 왜 그러나 자네? 우린 장인과 장모인데. 자신들의 역할을 알려주려는 듯한 말이었지만 저한텐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위로 저는 제가 잃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어요. 너무 아프게, 너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잃어버린 어머니 말입니다.
평생 동안 너무 고생만 하면서 너무 상처만 입으면서 살았던 어머니가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져서 저는 가슴이 아파 그대로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자네 왜 그러나? 장모 역할을 맡은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게 물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울음을 멈추려 했지만 도저히 눈물이 멈춰지질 않았어요. 도리어 저 속에서부터 꺽꺽대는 울음이 솟아나왔습니다. 전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오열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우는 동안 아버지 역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은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했고 곁에서 장모 역할의 여자만 난처해서 발을 굴렸죠. 다행히도 사람이 많이 빠져나간 뒤에 홀 복도에서였던지라 큰일은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해 받아낸 다음 피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눈이 새빨갛고 운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지만 어떻게든 식은 무사히 끝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서 며칠이 지난 뒤 비로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뵐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또다시 날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 공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온 아버지는 며칠 전 결혼식에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늙어 보였죠. 제가 기억하던 그 젊고 활기차던 아버지의 얼굴 위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빼곡하게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나이 먹고 노쇠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전 원망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 제 말에 아버지는 죄책감 어린 눈으로 절 보았어요. 그냥저냥 그렇게 지냈다. 이런저런 알바도 하면서 지내고. 지금도 보아하니 사정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이런 하객알바일까지 하는 거겠죠. 아버지는 한참이나 침묵하다가 곧 고개를 들고 저에게 매달리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 엄마를 떠났던 건 나쁜 뜻에서가 아니었다. 난 정말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래, 그 사람은 언제 돌아간 게냐? 아버지를 앞에 두고 저는 그간 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아마 짙게 드러났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말을 모두 들으시고 어두운 얼굴이 되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난 그때 말이다. 너와 네 엄마를 떠나기 전. 네.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장사를 여러 번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이 잘못되었지. 아버지는 이제와 거짓말할 것도 없다면서 그 시절의 일을 모두 들려주셨습니다. 저나 어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따로 살림을 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서 아버지로서 처자식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밖에서 몰래 일을 벌이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큰 빚을 져서 그걸 너와 네 엄마한테 넘기느니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 싶었다. 명의는 내 것이니 나만 쫓아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고 아버지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미안하다 정말로. 아버지는 몇 번이나 사죄의 말을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 다시 앉으시라고 했죠. 이제 와서 다시 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서 설득했어요.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신 마당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제 아버지로서 살아달라고 말이죠. 20년 가깝게 지난 일, 이젠 가슴에 묻고 다시 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저도 결국은 다시 아버지를 붙들고 울었죠.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까지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 뒤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소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가끔씩 저희 집에 들르러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아버지는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집에 선물을 사들고 오시곤 합니다. 지금도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오실 때가 많아요. 그것이 저와 제 아내를 향한 무언의 마음 씀씀이라는 것을 알아서 요즘도 참 기쁘게 그것을 받아서 먹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네요. 부디 들으신 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